저는 성한그룹의 회장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회사 일을 보고 있지만 요즘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이 큰 저택에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리 편안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 가정부인 지은이를 대하는 태도가 영 못마땅해요. 지은아,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지은아, 빨리 좀 해. 하며 마치 하인 부리듯 고압적으로 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죠. 지은이는 3년째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손님들 앞에서까지 지은이를 무시하는 며느리의 언행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난주에도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지은아, 그런 것도 모르냐며 핀잔을 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손님들도 어색해하며 시선을 돌리는 것이 역력했죠. 하지만 아들의 아내이니 함부로 나무랄 수도 없고 그저 지은 씨, 수고가 많습니다라고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은이는 항상 묵묵히 참고 일해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청소며 빨래, 요리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서도 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죠. 며느리가 지은이에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곤 합니다. 이 집의 가장으로서 그런 일들을 막아주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거든요. 지은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그 나이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파요.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은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죠. 지은이가 실수라도 하면 돈 받고 일하면서 그것도 못한 일하며 독서를 퍼붓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게으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꾸짖습니다. 지은이는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때로는 며느리에게 지은 씨를 좀 더 정중하게 대해주면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싶지만 집안 분위기만 더 나빠질까봐 참고 있어요. 아들도 아내 편을 들 것이고 그러면 지은이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은이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쓰여요. 그냥 동정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지은이 같은 성실한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도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피아노를 닦는 소리였죠. 지은이가 매일 아침 피아노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지은이가 피아노를 닦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왜 그 순간 목이 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요는 제가 어린 딸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작은 딸이 제 무릎에 앉아서 아빠, 파랑새 노래 불러줘라고 조르던 모습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그 노래를 천천히 불러주곤 했습니다. 딸은 그 노래를 들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웃곤 했어요.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보니 지은이가 여전히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피아노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이의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온 날부터 느꼈던 감정이었죠. 뭔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리운 느낌이랄까요. 자꾸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기분이에요. 지은이의 옆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그냥 가정부로서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건반을 닦을 때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만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 피아노와 오랜 인연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문득 지은이가 가끔 보이는 습관들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 웃을 때 살짝 보이는 앞니 사이의 작은 틈,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짓까지요.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혹시 피아노를 치실 줄 아세요? 제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는 어떠세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피아노가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 대답이 제 마음을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 있었거든요.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는 것 같은 톤이었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언제만큼이었을까요? 지은이가 다시 피아노 닦기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조용히 했어요. 아까 그 동요 대신 다른 멜로디를 흥얼거리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회장님, 이 피아노는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그런데 누군가 소중하게 관리해온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지은이의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피아노는 딸을 위해 특별히 독일에서 주문 제작한 것이었거든요. 오늘은 집에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아침부터 지은이는 더욱 바쁘게 움직이며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찻잔 준비, 간단한 다과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찻잔이 제대로 닦였나 확인해봐. 지은아, 화병에 물 좀 갈아줘. 하며 연신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그럴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묵묵히 일을 처리했죠. 손님들이 도착하자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지은아, 차 좀 따라줘. 지은아, 접시 좀 가져와. 마치 지은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인인 것처럼 큰 소리로 지시했어요. 저는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까지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지은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미소까지 지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지은이가 차를 나르다가 실수로 손님 중 한 분의 옷에 물방울 몇 개를 떨어뜨린 거예요. 정말 사소한 실수였는데 며느리의 반응은 과격했습니다. 이런, 지은아, 뭐 하는 거야? 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지은이를 노려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돈 받고 일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 평소에도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손님들 앞에서 지은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더욱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물컵을 들더니 지은이에게 그대로 끼얹은 거예요. 정신 좀 차려. 차가운 물이 지은이의 머리부터 어깨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는 지은이의 뺨을 때렸어요. 빨리 치우고 나가.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춰.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지은이의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으면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했어요. 지은이의 왼쪽 귓바퀴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까만 점 하나가 말이죠. 제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 점은 제 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표시였거든요. 딸이 어렸을 때 목욕을 시켜주며 그 점을 보고 우리 딸만의 특별한 별표구나라고 말해주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동시에 이상한 희망이 생겨났어요.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지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귓바퀴의 점을 계속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은이는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방금 전 목격한 그 점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여 년 전, 제 딸이 사라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당시 저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딸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친정에 가보니 딸만 없어진 상태였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모르겠다. 잠깐 마트에 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다고만 반복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혹시 제게 딸을 빼앗기기 싫어서 어디론가 숨긴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도 수사를 포기했어요. 아내도 결국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외국으로 떠났고 저는 혼자 남겨졌죠. 그때 딸은 겨우 5살이었어요. 왼쪽 귓바퀴에 있던 그 작은 점을 보며 우리 딸만의 특별한 별표라고 말해주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지은이가 갈아입고 나와서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귀를 가려서 그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서. 고아원은 어디에 있었나요? 대구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10살 때부터 거기서 지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딸이 사라진 곳도 대구 근처였거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죠. 그럼 5살부터 10살까지는 어디서 지내셨나요? 그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고아원 원장님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맡겨졌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지은이의 대답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혹시 정말로.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세상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그 귓바퀴의 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은 씨, 혹시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글쎄요. 파랑새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 불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그 순간 저는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파랑새 노래는 제가 딸에게 가장 자주 불러준 노래였고 피아노는 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 씨, 내일 병원에 같이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사에서 직원들 건강관리를 해주거든요. 사실 저는 DNA 검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은이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제 딸일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이 바로 제 곁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며칠 뒤, 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의심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가 제 딸일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DNA 검사를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은이를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만약 제 추측이 틀렸다면 큰 신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지은이가 사용하는 머리빗에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수거했어요. 마음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병원장에게 연락했어요.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죠. DNA 친자 확인 검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병원장은 특별한 질문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어요.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를 볼 때마다 혹시 정말 제 딸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시에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됐죠. 그 기간 동안 저는 지은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지은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였어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나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사건 이후로 지은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마 제가 크게 화를 낸 것이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압적이긴 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만약 지은이가 정말 제 딸이라면 며느리는 자신의 시누이를 그렇게 대한 셈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지은이와 조금 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지은 씨,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네, 회장님. 지은이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앉았어요. 지은 씨는 어릴 때 꿈이 뭐였나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거든요. 지은이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 제 딸이라면 제가 곁에 있었을 텐데 혼자 그런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니요. 혹시 기억나는 가족의 모습이 있나요? 아주 희미하게라도요. 때때로 꿈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봐요. 남자 목소리인데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아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그 꿈속의 남자가 저일까요? 제가 딸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 씨, 혹시 이 집에서 일하면서 특별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 서재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마치 어릴 때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서재는 예전에 딸과 함께 책을 읽고 놀던 공간이었거든요. 혹시 지은이에게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장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실에 도착하자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앉으세요, 회장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원장은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입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제 딸이 바로 제 곁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축하드려요, 회장님. 병원장도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미안함,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지은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당신은 제 딸입니다라고 말하면 지은이가 믿을까요? 오히려 놀라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었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30년 동안 이런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던 제 딸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은 씨, 잠시 서재로 오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은이는 네, 회장님라고 대답하며 따라왔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은 씨, 앉으세요. 지은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어요. 지은 씨, 이걸 보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더니 잠시 읽어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서류가 지은이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지은 씨, 아니. 제 딸. 저는 일어나서 지은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이건 틀렸어요. 저는 그냥 고아원에서 자란 가정부일 뿐이에요. 회장님의 딸일 리 없어요. 지은아. 저는 처음으로 지은이를 딸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30년 전에 사라진 제 딸이 바로 당신이에요. 왼쪽 귓바퀴에 있는 작은 점, 파랑새 노래, 피아노에 대한 친숙함.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지은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눈물이 지은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했어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마 저희의 대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지은이가 울고 있는 모습과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의아해했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나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서류를 빼앗더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DNA 검사 결과라니.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서류의 내용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부녀관계 99.9%. 설마 지은이가 아버님의 딸이라는 뜻인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말도 안 돼요. 그냥 하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진정하세요. 저는 며느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더욱 흥분했어요. 진정하라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부려먹으라고 하신 사람이 신우이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며느리는 지은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아버님의 딸이에요? 정말로?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과 당황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서서히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 말에 며느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저를 우습게 본 거예요? 일부러 모르는 척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은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기억도 나지 않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보다 위에 서겠다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대했는지 알겠어요? 내 시아버지 집에서 내 시누이를 하녀처럼 부리고 때리고 물까지 끼얹었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상속 문제도 다시 정리해야겠네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딸이 돌아온 이상 유산 상속권도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여기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식구라면 식구답게 행동했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그렇게 대한 당신을 더 이상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저와 지은이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결국 서재를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짐을 싸러 간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회장님, 아니, 정말 아버지인가요? 이 모든 게 꿈은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지은아. 아빠가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당신이에요. 저는 지은이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30년 만에 딸의 손을 다시 잡게 된 거였어요. 며느리가 짐을 싸서 떠난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단둘이 남겨진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정부에서 회장의 딸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은아,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은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갑자기 바뀌기에는 너무 어색해요. 저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지은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어릴 때 기억이 조금이라도 나는 게 있니? 어렴풋하게요. 따뜻한 품에 안겨서 노래를 듣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도요.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어요. 딸이 사라지기 전까지 찍었던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줄래? 지은이는 사진첩을 받아서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저인가요? 지은이가 가리킨 사진은 5살 때 찍은 것이었어요. 제 무릎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왼쪽 귀에 점이 있네요. 저와 똑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의 딸이군요. 그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지은이를 끌어안았어요.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했어. 지은이도 저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아빠. 지은이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30년 동안 아빠를 찾지 못했을까요? 저는 지은이에게 그동안의 사연을 들려줬어요. 어머니와의 이혼, 딸의 실종,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요. 지은이도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성인이 되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이 집에 오게 된 경위까지요. 그런데 아빠, 제 이름은 정말 지은인가요? 아니야. 너의 진짜 이름은 성하영이야. 성한그룹의 성자를 쓰고 영원할 영자를 썼어. 아빠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야. 지은이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뇌어 봤어요. 성하영, 하영이. 지금부터는 하영이라고 불러도 될까? 네, 아빠. 제 진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하영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30년 만에 보는 딸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 임직원들과 지인들에게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영이는 이제 정식으로 성한그룹의 상속자가 되었고 가정부가 아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영이가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 피아노 정말 제가 어릴 때 치던 거예요? 그래, 너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야. 하영이는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봤어요. 어설프지만 파랑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하영이 옆에 앉아서 함께 그 노래를 불렀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30년 전처럼 아빠와 딸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마지막에 저희는 손을 맞잡고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가족의 시간을 더 이상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말이죠.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만큼 자리를 잡은 건 순전히 본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장인어른 박정식의 도움이 컸습니다. 정식은 민수가 대학생일 때부터 지연과 사귀는 걸 허락해 주셨고 취업 준비할 때도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면접 연습도 함께 해주셨고 힘들 때마다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죠. 민수는 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께 용돈이라도 드리고 올까 해.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요? 아버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요즘 경비 일하신다며 힘드실 텐데. 그럼 내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 정식은 최근 60대 초반의 나이로 은퇴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관리이사까지 오르셨지만 몇 년 전 복잡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셨죠. 그 후 한동안 쉬셨다가 몸이 근질근질하다며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어요. 민수는 그런 장인어른이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오신 분이 가만히 계실 수 없다는 걸 이해했죠.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민수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식은 민수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민수는 그 은혜를 평생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장인어른을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보곤 했어요. 민수는 지연 몰래 봉투에 용돈을 챙겨 넣고 차를 몰았습니다. 정식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집에서 30분 거리였어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로비가 넓고 화려했죠. 민수는 주차를 하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입주민들이 오가며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안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감히 손대요? 경비 주제에. 민수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품격 있는 옷차림의 50대 중반 여성이 정식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주변 입주민들은 수군거리며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로비 전체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존경하는 장인어른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었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민수가 달려가려는 순간 정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어요. 오지 말라는 신호였죠.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식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여성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저 태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식은 경비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어요.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정식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게 보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방금 그게 대체 뭡니까? 정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야.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아버님께. 민수야,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 괜히 일 커진다. 정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장인어른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장인어른은 저렇게 당하고도 참기만 하시는 걸까요? 아버님, 설명 좀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신지. 그냥 내가 실수했어. 택배를 엘리베이터에 실다가 그분 옷에 살짝 스쳤나 봐.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요? 사람 뺨을 때리는 게 별일 아닙니까? 정식은 한숨을 쉬며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그냥 넘어가자.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정식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건넸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식은 고맙다며 봉투를 받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죠. 장인어른을 지켜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에게 말하자니 걱정만 끼칠 것 같았고 혼자 사귀자니 너무 답답했어요. 결국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버님 뵙고 왔는데요. 혹시 아파트에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전화 너머로 장모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내가 봤구나. 대체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이 누군데 아버님께 저렇게 합니까? 장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한테는 함부로 못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내 아버님한테 직접 들어. 미안하다, 민수야. 장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민수는 출근길 내내 주말에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정식의 빨개진 뺨, 그 억울한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회사 식당에서 후배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제 회장님 부인 윤미라 여사가 우리 아파트에 오셨대. 진짜? 그분이 직접? 응. 남편 회장님이 그 아파트에 투자했거든. 가끔 시찰 나오신다더라. 민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윤미라.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 회장 부인 아니었나?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성격 좀 까다롭다면서?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 독하시다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라버리신대.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주말에 본 그 여성이 회장 부인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민수는 인사팀에 근무하는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혹시 회장님 부인 윤미라 여사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미라 여사? 회사에서 터치하면 안 되는 분이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분 예전에 우리 회사 인사팀장이셨어. 회장님이랑 결혼하면서 물러나셨지만 지금도 회사 인사에 깊이 관여하시거든. 조심해야 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배가 민수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너 뭔 일 있어?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컴퓨터로 윤미라를 검색했습니다. 회장 부인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민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말에 본 그 여성 정식의 뺨을 때린 바로 그 사람이었죠. 민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회장 부인과 장인어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장모는 그분한테 함부로 못한다고 했을까요? 퇴근 후 민수는 바로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알게 된 게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 회사 회장 부인이시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그게 너한테도 좋아.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그분이 아버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 일이야. 이제 다 지난 일이고. 하지만, 민수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냥 잊어버려.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정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수는 답답했지만 장인어른을 더 괴롭힐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비밀이 장인어른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지연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장인어른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윤미라와 관련된 정보를 찾았죠. 그러던 중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DM 그룹 관리사 박정식, 횡령 혐의로 해고. 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기사는 10년 전 것이었습니다. 정식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기사를 더 읽어내려가자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윤미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직접 조사를 주도했고 정식을 해고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랬구나.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윤미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장모가 함부로 못한다고 했던 이유가 이해됐어요. 하지만 정말 장인어른이 횡령을 했을까요? 민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장인어른을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야, 그냥 아버님 보고 싶어서. 민수는 정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 민수 왔니? 아버지는 방에 계셔. 민수는 정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들어와. 방 안에는 정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알아봤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요. 정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야, 그건 진짜인가요? 아버님이 정말 횡령을 하신 겁니까? 정식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안 했어.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신 겁니까? 정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어.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었거든.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지.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어. 윤미라는 나를 믿지 않았고 회장님도 그녀 편을 들었지. 난 그냥 모든 걸 포기했어.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세요? 싸워야죠. 민수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그때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했을 거야. 지연이도 내 장모도 모두가 피해를 입었을 거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수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괜찮아.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아.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분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식은 담담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고 부장님은 민수를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부장실로 들어가자 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 지방 영업소로 발령 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래요. 어쩔 수 없나 봐. 민수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방 발령이라니 이건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에 뭔가 석연치 않았죠. 민수는 인사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제가 갑자기 발령을 받아야 하죠? 인사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씨, 미안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위에서요? 누구 말입니까? 과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미라 여사님이요. 민수 씨가 경비원의 사위라는 걸 아신 모양이에요. 민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윤미라에게 알린 거예요. 정식이 민수의 장인어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연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당신까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하지만 민수도 막막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방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지연은 이제 임신 5개월이었고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식이 서 있었어요. 정식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식은 현관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민수는 황급히 장인어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일어나세요. 내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됐구나. 내가 조용히 지냈어야 했는데. 정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 장인어른이 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연도 나와서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빠,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식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장인어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내가 회사를 그만둘게. 그럼 너도 괜찮아질 거야. 안 됩니다, 아버님.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만두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를 찍었어요. 정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너무나 강력했고 그들에게는 싸울 무기가 없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무너져야만 하는 걸까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연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출근했지만 회사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동료들은 민수를 피했고 상사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방 발령 날짜만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장의 아들이라면 윤미라의 아들이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시대요.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혈액형이 희귀해서 수혈할 피가 부족하답니다. 동료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민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장모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내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어. 네. 아버님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윤미라 여사 아들이 다쳤다며. 내 아버지가 수혈을 하러 가셨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 아버님이 거기까지 가셔야 하는데요? 장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 혈액형이 RH-AB형이거든. 정말 희귀한 혈액형이야. 뉴스에서 긴급 수혈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장인어른은 아무 망설임 없이 달려가신 거예요. 민수는 곧장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는 윤미라와 회장이 서 있었어요. 윤미라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혈실 문이 열리며 정식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사가 물었고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덕분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미라는 정식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도 함께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정식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윤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일,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결백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라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당신을 내보낸 뒤였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사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식은 조용히 윤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은 차갑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 사위까지 괴롭혔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회장도 고개를 들어 정식을 바라봤어요. 정식 씨, 모든 게 우리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상하겠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억울함을 참아온 장인어른, 그 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식은 윤미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가 무사한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진 직업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식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며칠 후 회장 부인 윤미라는 정식을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자리에 있었어요. 넓은 회장실에는 윤미라와 회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미라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있던 회장도 함께 허리를 굽혔습니다. 10년 전 일은 우리의 큰 실수였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정식 앞에 놓았어요. 이건 10년치 밀린 급여와 위자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 회사 명예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이사급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정식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회장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윤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부족한 조건인가요? 정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일을 찾았습니다. 경비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도 난처한 얼굴로 정식을 바라봤습니다. 정식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10년 전 저는 이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도, 돈도, 자존심도 다 잃었죠.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는 숨죽여 장인어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경비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출근하시는 분들께 인사드리고
택배 받으러 내려오신 할머니 대신 무거운 짐 들어드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지켜주는 일들이요. 정식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관리사에서 경비원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윤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도 숙연한 표정으로 정식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는 거, 그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정식은 서류 봉투를 회장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자리에서 행복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에게 전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이죠. 윤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의 인사 발령만큼은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저지른 잘못이니까요. 그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식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정식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이 다가와서요. 민수도 함께 일어났어요. 회장실을 나서는 정식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장인어른께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멋지십니다. 정식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일주일 후,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동료들은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고 상사들도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령 취소 통보가 왔고 오히려 승진 대상자 명단에 민수의 이름이 올라갔죠. 민수 씨, 축하해요. 이번에 차장 달 것 같던데요. 후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에 대한 존경심이었죠. 주말이 되자 민수는 지연과 함께 장인어른이 근무하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정식이 경비실에서 밝은 표정으로 입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민수 왔구나. 지연이도. 정식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입주민 한 분이 정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경비님 사위분이시군요. 며칠 전에 회장님 부인이 오셔서 경비님 칭찬 엄청 하시던데요. 그러셨어요?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입주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고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미라도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입주민이 떠나자 민수는 정식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따뜻하게 드세요. 고맙다, 민수야. 정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 같은 분이 우리 아빠라는 게. 괜한 소리 하지 마. 아빠는 그냥 아빠일 뿐이야. 정식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아버님을 존경하는지.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업이 뭐든 자리가 어디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네요. 정식은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민수야,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아빠는 기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는 거야. 그때 로비로 한 할머니가 택배 카트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정식은 얼른 달려가 카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몇 층이세요? 2구 고맙네. 15층이야. 정식은 환하게 웃으며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수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저렇게 키우고 싶어.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기는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멋진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잠시 후 정식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장인어른께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버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생 배우겠습니다. 뭘 배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지. 정식은 민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로비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을 비췄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장인어른이 경비 일을 하신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민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제 장인어른은 제 자랑입니다. 평생 본받고 싶은 분이십니다. 로비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정식은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입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정식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렇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